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늑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과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네, 이번 주도 저번 주랑 동일하게 네. 제가 3문제 이상 못 맞추면 네. 그 PD님과 조연출님, 그냥 작가님한테 딱밤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인사들 나누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안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문제 주세요. 취재 방법이나 취재 시각 등의 독창성이 없고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보도에 개성이 없거나 단조로운 저널리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거 언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 아닙니까? 기본적. 네, 그렇죠. 언론,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언론인이 같아요. 이마가 다 보이고. 예, 알고 또 있나요? 제가 전공이 신문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겠네요. 정확한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5초 뒤에 확인해 볼게요.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정답은 팩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 저널리즘. 과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역시 신문 방송학과 학생 다 와요. 대단하네요. 기사를 작성하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사고가 비슷해지면서 그 유사한 것들이 자꾸 양성되는 네. 거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베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저쪽 뉴스를 본다면 괜찮네라고 해서 이쪽도 거의 베끼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팩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요즘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도 같이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땡땡땡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기존 예술 작품을 모방하는 직접 선택하는 혜택 작곡 부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향후 그림과 동영상 분야 창작에도 도전할 예정이며 사람 수준의 창조적인 인공지능 구현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그 노래 음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딱 노래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노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복면가왕에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 이 노래를 네. 불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라젠카요. 네네. 가젠카인데 네. 가나다라 마, 아차차카 타. 네, 다 준 거라니까요. 이제 잘 조합하는 애가 나왔어요. 조합해보세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카운터 할 때 라젠카 정답! 노래가 정답. 네. 마젠타. 마젠타. 과연? 정답입니다. 박수 보내, 박수 보내. 아, 진짜 눈치만 빨라져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인공지능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예요. 마젠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아직은 이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흐 그림 같은 거 화풍을 하면은 고흐 그림 비슷하게 구현하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구현이 됐거든요. 와, 그림은.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음악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재환 씨가 이걸 알아야 될 게 이게 작곡가니까 잘못하면 직업을 뺏길 수도 그러니까요. 네,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라이벌 등장의 학자 이렇게 좀 촉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깁니다. 맞아요. 그래도 네. 재환 씨는 끝없을 거예요. 기계는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술 작품은 항상 이 사람이 네. 먼저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하는 예술 작품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정 표현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 녹말 작물에서 추출한 알코올을 석유 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과학 시간에 많이 네네. 들었던 단어예요. 맞아요. 6글자입니다. 6글자요. 예. 잘 생각해봐요. 네. 저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감자가 생물이죠. 네, 생물이잖아요. 자, 생명공학 영어로 뭐라고요? 바이오. 자, 5초 카운트 그렇죠. 들어갑니다. 4, 3, 정답. 2, 정답.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메탄올. 정답은 에탄올, 에탄올이었습니다. 네. 땡.
근데 두 분도 되게 이상하다. 왜요? 되게 맞추라고 해놓고서 틀리면 되게 좋아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바이오에탄올은 저기 나타나지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 녹말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걸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고 저거는 유사한 게 그러니까 식물에서 만드는 기름이에요. 바이오 디젤이 있거든요. 그건 네. 콩과 식물, 뭐 콩기름이라든가 그런 기름으로 만드는 게 콩디젤.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이 두 가지가 바이오 연료로 좀 유명하죠. 근데 아직은 저렇게 만드는 기름을 가지고 차다 달릴 수도 있고요. 네. 괜찮은데 이게 그 효용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그냥 이렇게 하는 화석연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쓰이지 못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지금의 화석연료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연료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 실제와 가상이 혼란스러워진 상태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5글자죠. 네, 맞죠. 네. 이게 근데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네. 이 사람 책인데 이 사람 책을 보고 어떤 형제들이 야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 그래도 힌트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줬잖아요. 엄청 많이 줬는데. 네. 우리가 네. 어떤 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옛날에 그 만화 중에 돼지 나오는 만화인데 울라숑이라고 알아요? 정답.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시뮬라시옹. 시뮬라시옹. 과연 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그건데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와 그 재현과 실제 같은 경우인데 시뮬라시온은 실제, 그다음에 시뮬라크르는 재현. 어렵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나한테 느껴져요. 네.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 나한테 이게 실제처럼 느껴지면 진짜 그럼 뭐가 실제? 아는 게 뭐야? 나는 이게 좋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이런 새로운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 뭐냐하면 이건 소비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가령 내가 차를 사잖아요. 네. 근데 좋은 차, 외제차, 그 저기 비사에서 나온 거나 네. 이런 걸 산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 그 차가 우리나라 차보다 그렇게 가격이 뭐 5배, 6배 될 정도로 좋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죠. 다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차와 비사차를 사면은 그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하는 그 시뮬라시움이라는 얘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소비를 설명하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게 좀 철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7글자인가요? 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한번 알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네, 정답. 정답. 차임 증액 청구권. 맞나? 차임 증액 청구권. 증감 청구권. 증관. 증감. 아이고. 자, 계약갱신 에이. 청구권입니다. 에이. 네, 정답은 계약갱신 네. 청구권이었습니다. 7글자는 맞네요, 저것도. 네. 그럼요. 오늘 어땠어요? 그래도 이게 뭐 형이나 이제 누나나 이제 선생님의 덕분에 이제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도 뿌듯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뮬라시온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시뮬라시온 어려운 거였나요? 어려운 개념인데 그 매트릭스 때는 한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데 갑자기 나와서 좀 깜짝 놀랐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근데 뭐 그 마젠타라든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는 네. 그 리쌍이나 이런 분쟁 때문에 요즘 한참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건 굉장히 좋은 그 시사적인 문제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수 리쌍의 건물과 관련해서 화제가 됐었죠. 건물주의 갑질이냐, 세입자의 의질이냐 말도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쌍과 우장창창의 다툼이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도건아 씨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희 사촌 형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네. 이와 좀 유사하게 그 권리금을 좀 보전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가게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건물로. 그래서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건물주인 리쌍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강제 집행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강제 집행 얼핏 이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게 법적으로 맞을 때 이루어지고요. 법적으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걸 받았는데 네. 판결을 받았는데 안 받고 버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라니까요 말로 몇 번 하다가 네. 정 안 나가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리쌍 측에 맞다. 이게 철거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난 상태에서 네. 그걸 가지고 버티다가 하도 안 버티니까 이제 그러면 강제로라도 철거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쌍과 우장창창. 네. 가배횡포인가 의뢰 갑질인가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 가배횡포다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건 약간 의뢰 갑질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느 게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입니다. 자, 일단 건물주 리쌍과 갈등을 빚어온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일단 중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가배횡포 대 의뢰 갑질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다라고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갑이 이제 그 나가라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의뢰 갑질이라는 주장이 좀 재밌는데요. 리쌍이 곱창집 사장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재계약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건물주로서 네. 도리를 다했다고 봤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거든요. 일단 해줄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로서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안 지켜준다면 이건 의뢰 갑질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곱창집 우장창창은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 시작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권리금 논란으로 시끄럽게 되니까 양측이 2013년 8월 1억 8천만 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차장도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나가라. 이제 다 됐으니까 나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런 사이에서 지금 권리금 등 상가 임대차 문제는 건물주의 권리와 임차인 보호라는 명제사에서 끝없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적인 그 분쟁이 돼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건물주 세입자 깊어진 갈등에 고려해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이제 그 확정이 된 건데요. 일단요, 지금 5년 정도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게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회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인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보증금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좀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한산 보증금은 보증금의 100개월분의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건물주가 5년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울만 봐도요 4억 원이 기준인데 이걸 넘어가는 것들은 이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4억 원 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특히 네. 상위 5개 지역의 평균 상권의 그 이런 권리금 같은 보증금 같은 게 7억 9,700만 원이라고 해요. 그 8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비싼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를 안 해주는데 웬만하면 넘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기사의 골자로서 실제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밑에 거는 보호를 하는데 그 금액들이 이런 것들을 좋은 상권들은 다 넘기 때문에 예. 좋은 상권들은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도건 학생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네,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는 의뢰 갑질인데요. 네, 갑질. 기존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대한항공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가배횡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장창창 사건을 통해서 의뢰 갑질이라는 단어도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다툼에는 이제 권리금 문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권리금이 어떤 것인가요? 장사를 했을 때요. 네. 가령 이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바닥 권리금은 좋은 장소인 거죠. 예. 역시 장사는 목싸움이라고 목싸움이죠. 사람들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하는 데 있으면 좋잖아요. 이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사실은 야 그럼 얼마 더 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고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 그 정도 해줘. 인 거고 이제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영업 권리금이거든요. 영업 권리금. 그러니까 한 1년간 장사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집이야 라고 하면 권리금 4천원을 부르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로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들이 지금 무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하기가 이게 법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얼마니까 권리금 얼마야라는 이런 계산 자체가 일단 쉽지 않고요. 아. 권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되게 딱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양도 계약서로 네. 그 권리금 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계약이 되면 또 세금도 붙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그러니까 계약서라기보다 말로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어떤 그 보호할 명분도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상인들도 그런 것들을 작성해가면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그럴 생각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건 학생? 네,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이렇게 꼽은 단어는 환산보증금인데요. 아까 이시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상권이나 지역적인 거를 좀 특성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환산보증금을 중요한 단어라고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건물이 있었을 때 이 건물에 처음 만든 건물이에요. 네. 그 재환 씨가 이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됐단 말이죠. 오, 되게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꿈과 이상. 꿈이라. 예. 네. 1층에 뭐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뭔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했다 망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곱창집을 하는데 들어와봐라고 했는데 네. 잘 돼요. 네. 그럼 저 사람 나가라고 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곱창집을 처음에 만들고 사람들 단골을 만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건물주가 그럼 나가 내가 할게.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쫓겨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임대료를 뭐 100% 올려줘 2배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12%로 제한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12%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하고요. 또 보증금 받을 때 또 망할 때는 먼저 찾아갈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그 내가 그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이렇게 빌린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건물주가 거부를 못하게 적어도 한 번은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수 리쌍의 건물 관련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지적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사에서 살짝 나왔는데 영세상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게 만든 건데 사실은 그 기준을 4억 정도로 보증금 4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네. 사실 뭐 그렇기도 하죠. 뭐 보증금 10억 이런 사람을 영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문제는 이제 서울시의 주요 5개 상권 지역의 평균 보증금이 8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그 5개 상권의 주요한 지역은 대부분 이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건물주가 나가라라고 하는 건 주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데서는 오히려 이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사각지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사 끝부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도건 학생? 이제 기존에 좀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구도심에 네.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 중상위층이 이제 네. 들어오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쌍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그렇고 해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상인들이 저는 이게 알아서 자본주의가 또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가로수길 옆에 세로수길 아시죠? 네. 네. 그다음에 홍대 앞길 옆에 홍대 옆길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홍대 앞길이나 가로수길이 크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들이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홍대 옆길이라든가 세로숲길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임대료 비싸니까 우리 물레동으로 가서 예술할래. 근데 지금 물레동에 또 어떤 예술 카페 많잖아요. 그런 네. 것들로 뜨듯이 그 건물주를 제한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그 사유재산을 이렇게 너무나 건드릴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한 가지 계속 방법일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또 하나 그런 분들도 그 새로운 어떤 자꾸 여기서만 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서로 간에 양쪽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 유명한 상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권들이나 그런 것도 좀 재미져가며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네,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건 학생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좀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전에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해결책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사전에 이성적이고 좀 더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격화되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한번 거친다면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권리금과 관련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약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의무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권리금에 대한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구난방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명시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가령 리쌍과 우장창자의 분쟁에서 해결책을 그럼 권리금을 의무화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 자체가 지금 리쌍과 우장창자의 분쟁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봐 네. 라고 했는데 지금 권리금을 의무화한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권리금과 관련돼서 1차 이렇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과 그래도 이 권리금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금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건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여기서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방책으로 이런 게 네네네.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네네. 표출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답은 아닌 것 같고 네. 법적인 면에서는 그 리쌍 측이 완벽하게 그 법적인 합리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한 해결책인데 다시 그걸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갖고 가자라고 하면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시사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시사적인 것들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어보는 건 그래서 시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네. 이게 기업에서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런 분쟁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전이라는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실전 면접이면 거기서 끝나면 정말 그냥 우리 회사도 이제 죄송하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안 뽑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까지 하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그걸 덧붙이지 않으면 네. 그 좀 너무 거기서 끝이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매번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죠. 피만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약간 피가 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좀 그 상황 역전시켜야 된다는 네.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면접할 때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뢰 갑질이라는 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장이 있는데 그 어디든 간에 이제 고객이 나와서 무조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자라서 그 사람, 담당자라서 그 사람을 막아야 돼요. 높은 사람은 나오게 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제 케어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재현 씨가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블랙 커스터머 할 때는 자 우리도 블랙 커스터머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 문화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평적 기업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 나와 있는데 한 100명 모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사예요. 그리고 그분을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심어주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공포심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그분이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데 또 그런 걸 하면은 또 옆에서 그건 제 분야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 100명의 이사님들이 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평적 기업 문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이상 한두 명인가요? 예, 100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저도 영화 같은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저도 나가서 최대한 그 문제가 뭔지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대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랙리스트 안 튈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최상의 로얄 고객으로 돌변할 수 있게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해 주는 거죠. 더 이상 아무 불만도 제기할 수 없게끔. 톡방 친구들은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혜 학생, 담당자님이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고객님이 어떠한 용무로 그러십니까? 라고 정중히 물어볼 것이다. 최대한 고객님의 말을 듣되 만약 고객님이 잘못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 방해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더 이상의 고객이 아닌 방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실 학생,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상부에 보고한다.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라는 고객의 경우 두 가지다. 내가 잘못 서비스를 했거나 고객이 블랙리스트거나 전자와 후자 모두 상사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따라야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태연 학생,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신속하게 직속 상사 혹은 직속 계층에게 보고를 합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본 직속 상급에게 빠른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희 학생, 우선 불만 사항이 뭔지를 듣는다. 만약에 합당한 이야기라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나 단지 진상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내쫓거나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건 학생? 네, 다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보미 누나 의견이 제일 좋았어요. 보미 누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손님을 아군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 멋있는 것 같아서 같습니다. 멋있고 저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떠십니까? 이게 조직에서 면접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요. 지금 보면 다혜 학생이나 태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성적이고 고지고대로지만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나야 이러니까 이성적이지만 이게 이제 내가 속한 기업의 이미지, 블랙 컨슈머가 그냥 블랙 컨슈머가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여기저기 막 올리고 뭐 어쩌다 이렇게 맞아요. 시작하면 결국 이제 언더독 효과 때문에 고객이 더 문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유실 학생이나 태연 학생 같은 이런 형태가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태연 학생이 좀 아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본 직속 상급에게 보고를 하면 그 사람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네.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높은 사람이 나가면 뭐가 좋냐면요. 네네네. 이런 블랙 컨슈머들이 원하는 건 공짜예요. 공짜 서비스나 공짜 뭔데 하급에선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는 높은 사람이 오는 게 매뉴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다가 어느 정도 그 뒤에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연 학생을 좀 뽑겠습니다. 네네. 자, 태연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리쌍과 우장창창 사태를 통해서 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갑이 을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을도 갑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해줘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도근 학생 어땠습니까? 네, 이번엔 리쌍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각된 거긴 한데 네. 이제 좀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상황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